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 이명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오전 장례식이 끝난 뒤 조문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정장들 사이로 허름한 회색 작업복 차림의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고무장갑을 손에 쥐고 있었고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바로 이명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고인의 유품이 보관된 공간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작고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레 그 상자를 꺼내 쓸어내리던 순간이었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회장의 아들 46 박세훈이었어요. 그는 상주 완장을 찬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걸 본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 손으로 뭘 만지고 계신 거예요? 명자 씨는 놀라서 상자를 끌어안았어요. 목에서 무언가 메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보고, 회장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박세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냄새 좀 치우시죠. 여기 지금 VIP 피조문객도 계시고 사진도 찍는 자리예요. 청소는 뒤에서 하시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 씨에게 쏠렸습니다. 흘끗흘끗. 어떤 이는 입을 막고 웃었고 어떤 이는 애써 고개를 돌렸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디퓨저 향기와 꽃 냄새 사이로 그녀의 세제 냄새가 흐릿하게 퍼졌어요. 그녀는 당황해서 말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 작은 상자를 두 팔로 껴안은 채로요. 관절이 붉어진 손가락으로 상자의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속눈썹 사이로 쏟아지던 건 먼지가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 투명한 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냥 회장님이 부탁하셨던 그 유품만 정리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작업복 자락은 조문객들의 고가 향수 냄새에 눌려 있었습니다. 귀 뒤로 흘러내린 흰 머리카락 몇 올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박세훈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꾸 헛소리하지 마세요. 청소부 주제에 고인의 물건에 손대는 거. 이거 법적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고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구석에 놓인 조화 하나가 그녀의 작업복에 스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물방울처럼요. 그녀가 상자를 안고 조용히 돌아서는 뒷모습. 햇살에 스치던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그 누구도 그날 이 작은 여인이 박만규 회장의 법정 상속 유언장에 직접 지정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의 손을 잡고 눈을 감겨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 속엔 회장이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한 수첩이 들어있다는 걸요. 그녀는 장례식장 문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그분들이 아직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내요. 그래도 전 끝까지 해볼게요. 그 약속 어기지 않을게요. 햇살은 따스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그날따라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밖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서울 영등포 오래된 반지하 단칸방. 38살의 이명자 씨는 비에 젖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빗물이 벽지를 따라 흘러내리고 천장에선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그 해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었고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 초등학생이던 둘째 아들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고 이명자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어요. 청소라도 하자. 내가 누구 손에 밥을 빌려 먹긴 싫어. 남편은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떠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무거운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구석에 놓인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변색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명자 씨가 장례식장에 처음 들어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까만 유니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장례식장 화장실을 닦고 바닥에 꽃잎들을 쓸며 하루를 버텼어요.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세제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투명인간처럼 지나쳤죠. 늦은 밤이면 눈물 섞인 세제를 뿌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긴 죽은 사람만 사람인가 봐. 산 사람은 그냥 투명인간이야. 그렇게 4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빈소 하나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관이 들어왔고 접수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담당 직원은 서류만 챙기고 바삐 지나갔습니다. 무연고자예요. 그냥 형식만 해요.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바삐 지나갔고 그때 명자 씨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도시락에서 국화 한 송이를 꺼내 올렸어요. 자신이 키우던 작은 화분에서 핀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속삭였어요. 모르지만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셨겠죠. 편히 가세요. 바로 그날 밤 회장이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꽃 당신이 올렸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당시 60대 중반이던 박만규 회장. 대기업을 은퇴하고 장례식장 하나를 차려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겠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회중 시계를 들고 있었어요. 다들 일이 바빠서 그런 건 알지만 당신처럼 눈빛이 따뜻한 사람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오히려 당황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귀 끝까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일이니까요. 그 뒤로 회장은 종종 로비 구석에 커피 2잔을 놓곤 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저녁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여기 같이 마셔요. 좋으니까. 그녀는 늘 망설이다 끝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넨 날, 그녀는 뜨거운 잔을 받으며 손가락이 떨렸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준 건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마음 깊은 곳을 적셔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그의 무건의 동료가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회장이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쓰러졌어요. 야간 당직 직원들은 모두 연말 회식에 나가고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밤 장례식장의 관리실에서 홀로 마룻바닥을 닦던 이명자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누구 계세요? 관리실 안 바닥에 쓰러진 회장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소생술이었지만
TV에서 본 대로 필사적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버티세요. 제발. 지금 도움이 올 거예요. 그녀는 1시간 넘게 그를 살려내기 위해 싸웠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후에 5분만 늦었어도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회복 후 회장은 이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디 있었나? 비서들은? 아무도 없었지. 명자 씨만 있었어. 그날 이후 회장은 뇌경색으로 아프기 시작했고 말이 느려졌죠. 그러자 명자 씨는 자발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메모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이거요. 꼭 적어줘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나와 진심을 나눈 사람은 명자 씨 한 사람이었단 말. 그건 남겨야 하니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건 내 영혼을 구했다는 거요. 그 밤 혼자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이 닿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작은 노란 봉투를 품에 안고 출근했어요. 그 안엔 회장이 직접 쓴 메모, 그녀가 받아 적은 유언 문구, 그리고 이렇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내 마지막을 명자 씨 손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었단 걸 잊지 않게 해준 단 한 사람이니까요.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이 30번 바뀌었지만 그 노란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요. 그날 오후 이명자 씨는 조용히 손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쥔 채 장례식장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만큼은 단단했어요. 30년의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장례가 막 끝나고 상속을 논하는 비공식 가족 회의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친척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들. 박세훈은 테이블 끝에 앉아 커피잔을 돌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커피 향과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의 낡은 작업복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기셨겠어요? 그냥 나랑 법무팀이 정리하면 돼. 박세훈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낡은 외투와 오래된 단화를 신은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세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섰어요. 눈썹이 당겨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자리 청소부가 드나들 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어요.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리에서 슬쩍 물러났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을까 두려운 듯한 몸짓이었어요. 이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그 봉투는 그녀의 온기로 따뜻했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이걸 남기셨어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유언이요. 박세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다른 가족들은 벌써 수군대기 시작했죠. 설마 상속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야? 진짜 무섭다. 사람 마음은. 이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 뒤로 흰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오래돼 눅눅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그 봉투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았던 그분의 자필 유언장이에요. 직접 적으셨고
공증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박세훈이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이명자의 손가락이 스쳤고 그 손끝에 생긴 작은 종이 베임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아팠지만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런 글을 남길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겠죠. 그는 유언장을 펴봤고 잠시 후 표정이 하얗게 굳었어요. 눈동자가 떨렸고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이명자 씨에게 내 유산의 40%를 남긴다. 이 사람은 나의 마지막 가족이며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박세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위조야. 이렇게 적을 리가 없어. 청소부한테 우리 가족 무시하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명자 씨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니까요. 그때 회장님의 법무대리인 최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조 아닙니다. 이건 고인께서 직접 제게도 말씀하셨고 공증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명자님은 고인의 뜻을 가장 성실히 지켜준 분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강타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 위에서 떨어졌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박세훈은 쥐고 있던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다급하게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러자 장례식 내내 조용히 있던 작은 고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82의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세훈아, 그분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신 거 너도 알지? 내 아버지가 그분 이름을 한 번도 높이지 않은 적 없었단 거. 기억 안 나니?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이명자 씨를 향했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던 시간들이. 그게 제 전부였어요. 이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제게 맡기시겠다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던 조카딸 하나가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녀는 박세훈의 5살 난 딸이었습니다. 고모, 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명자 님 이름 부르던 거 기억나요.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하지만 박세훈은 끝내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걸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저런 여자한테 아버지를 빼앗긴 거잖아. 그 소리에 명자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빼앗은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던 마음 하나 제가 지켰을 뿐이에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은 고요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창 밖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이명자 씨는 조용히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어오는 햇살 아래 첫 면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박만규 회장
유산 40%를 청소부에게, 가족과의 충돌 예고. 그 기사를 읽는 내내 73살 이명자의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 같았어요. 청소부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시끄럽게 만드는구나, 회장님. 그녀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손등에 묻은 잉크 자국이 유난히 진하게 보였죠.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번지고 스며든 자국이었습니다. 33년을 그렇게 묻히고 사라지고 닦아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기사 제목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서글펐어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박 회장이 남긴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시간은 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박세훈 씨, 부친 유원장 무효 소송 제기, 고인의 정신 상태 의심 조작 정황 조사 필요. 이명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 자신이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몰리는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마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얼마 후 장례식장 앞엔 방송국 카메라까지 몰렸고, 청소부 이명자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포털 실검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기자들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그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이명자 씨, 상속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0년을 살아왔지만 처음 겪는 일입니다. 대답 대신 입을 가리고 돌아섰고, 기자는 무표정하게 말했죠. 말이 없으시네요. 유 원장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쓰레기통 뚜껑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마치 온 세상이 그녀를 의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명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회장님께 원망이 일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 SNS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박 회장이 생전에 남긴 자필 영상 유언. 법무대리인 최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었어요. 화면 속 박만규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명자 씨, 그 사람이 날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회사 사람들도 날 전부 계산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만은 내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내 마지막은 그 손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침대 옆에 놓인 회중시계를 바라봤어요. 바로 이명자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시계였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댓글창이 터졌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짓밟는 아들 보기 민망하네요. 내 엄마도 평생 청소하시면서 아무도 이름 불러준 적 없었대요. 울컥한다. 이명자님, 그분 말대로 진짜 마지막 가족이셨던 거네요. 그날 밤 이명자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에 쥔 박 회장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흔들리는 손가락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자 씨, 내겐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이 날 부를 때마다 살아있는 것 같았죠.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읽다가 이명자 씨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전 그냥 사람처럼 대해주신 게 고마워서였어요. 그 마음 하나만 지키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네요. 그녀는 가슴에 편지를 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누군가 품에 안겨 울듯.
작게 떨리면서 조용히 울었죠.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달빛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명자 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조용히 단상에 섰어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빗었고 손에는 유 원장이 아닌 박 회장의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박만규 회장님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늘 제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받은 유산 전액을 무연고 장례 지원 재단 설립에 쓰겠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전 돈을 가지려던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지키려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그것은 73살의 시간이 준 무게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불러준 분이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단상 뒤편에 서 있던 한 청년 기자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마침내 회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날 오후 박세훈의 SNS에 단 한 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창가에 서서 이 소식을 들은 이명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들어오는 봄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요. 오늘은 수요일 재단에서 매주 진행하는 무연고자 추모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언덕 위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던 흰 벽 건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어요. 그곳엔 사람의 흔적과 따뜻한 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 75. 재단 설립 2년째를 맞이한 오늘, 그녀는 평소처럼 어깨에 앞치마를 걸치고 작은 국화꽃 다발을 손에 들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30년의 기다림이 스며 있었어요. 섬이나 꽃을 언니. 그녀가 돌아보자 12살 난 손녀 김서민이 두 손에 꽃을 꼭 쥐고 있었죠.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할머니, 이 꽃들은 어디에 둘까? 이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과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 오늘은 저기 정용수 어르신 영정 앞에 놓자. 이분 돌아가신 지 20해 만에 이름 얻은 분이래.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름이 없었어? 그랬지. 그냥 무연고 남성이었대. 이명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이끌고 조용히 영정 앞에 섰어요. 벽에는 수십 장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이전에는 이름 없이 떠났던 분들이었죠. 꽃을 내려놓고 그녀와 서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 옆 벽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엔 잊혀질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받지 못한 삶도 누군가의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서민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명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자잘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미소였어요. 기억해줘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그날 오후 재단으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56의 윤미경 씨. 하얀 블라우스에 까맣게 말린 머리. 그녀의 눈에는 긴 시간의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말했죠. 여기, 기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청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질 못해서요. 이명자 씨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여기에 이름 남기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이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눈물이 터진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영정 옆에 조심스레 작은 액자가 추가됐습니다. 그 순간 이명자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어요. 정은자 여사, 1951년부터 2007년 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 며칠 후 재단 2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이명자 씨는 손녀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서리가 더 짙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이명자 명예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긴 시간, 이름 없이 살아오신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라고 느끼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위에 놓인 주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각각의 선이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이름 없는 시간들이 저를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 시간을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꼭 쥔 손녀 서미는 할머니를 똑 닮은 눈으로 조용히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할머니의 굵은 손 위에서 빛났어요. 그 순간 재단 건물의 흰 벽 위에 걸려있던 문장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기억하는 만큼 살아간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이명자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울림만큼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아시나요? 햇살이 잔잔히 비치는 창가, 이명자 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방 한쪽에는 박 회장의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이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젠 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 이젠 제가 그 이름을 대신 기억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 하나가 만들어낸 조용한 변화의 증거였고 그녀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비로소 영원히 살아남는 거라고 하셨죠.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먼 하늘에서 날아오는 새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명자는 미소 지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만 남기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불리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